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자생물학의 발달은 DNA 복제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밝혀냈고, 뇌과학의 진보는 의식과 죽음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생애 단계마다 독특한 생리학적 변화와 의학적 도전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 뒤에는 수억 년의 진화가 축적된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정자는 난자의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면서 아크로존 반응을 일으키고, 난자는 즉시 다른 정자의 침입을 막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 순간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탄생하며 인간 게놈의 절반씩을 물려받은 유일무이한 개체가 시작됩니다. 수정란은 곧바로 분열을 시작합니다. 첫 24시간 동안 2개 세포로, 48시간 후에는 4개 세포로 나뉩니다. 이 초기 분열 과정에서 각 세포는 전능성을 유지하여 완전한 개체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기는 착상 전 유전 진단이 가능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정 후 일주일경, 배아는 자궁벽에 착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아는 모체와의 소통을 시작하며 HCG 호르몬을 분비하여 임신을 알립니다. 착상 후 3주차부터 신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는 미래의 뇌와 척수가 될 구조입니다.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증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관 형태에서 시작된 심장은 점차 복잡한 4개의 방을 가진 구조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 심장 발생의 이상은 선천성 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태아 심장 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8주차까지를 배학이라고 하며, 이 시기에 모든 주요 장기의 기본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지의 형성, 안면부의 발달, 생식기의 분화가 이루어지며 기형 유발물질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이 시기 약물 노출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9주차부터 출생까지를 태학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미 형성된 기관들이 성장하고 기능을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12주경에는 태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16주경부터는 산모가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주경에는 태아의 성별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외부 생식기가 뚜렷하게 분화된 결과입니다. 24주는 태아 생존 능력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배포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계면활성제가 생성되어 자유호흡이 가능한 수준에 근접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발달로 이 시기 조산아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학적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임신 3, 3분기에는 뇌의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뉴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지며 태아는 외부 소리에 반응하고 학습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모체의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은 태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은 태아에게는 물속에서 공기로, 모체에 의존해서 독립으로의 극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첫 울음과 함께 폐순환이 시작되고 동맥관과 난원공이 닫히면서 성인형 순환계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의 복잡성은 신생아의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분만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신생아의 적응을 돕습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호흡과 순환을 활성화하고, 엔도르핀은 분만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서 일시적인 호흡곤란 증후군이 더 흔한 것은 이러한 호르몬 분비 과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춘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펄스적 분비가 증가하면서 성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이 호르몬 계단식 반응은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합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전전두피질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추상적 사고, 계획 수립, 충동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20대 중반까지 계속되므로 청소년기에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사춘기 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시냅스 가지치기입니다.
아동기에 과다하게 형성된 신경 연결 중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면서 뇌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청소년기의 경험과 학습이 뇌 구조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초화도 사춘기의 중요한 뇌 변화입니다. 신경 섬유를 둘러싸는 수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뇌의 후방에서 전방으로, 즉 운동 영역에서 전전두피질로 진행되므로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성숙이 가장 늦게 완성됩니다. 청소년기 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복측 선조체를 중심으로 한 보상회로가 과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대한 갈망이 강해집니다. 이는 위험 추구 행동과 또래 집단의 영향에 취약해지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활성도도 증가하여 감정적 반응이 강해집니다. 반면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피질은 아직 미성숙하여 감정과 이성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뇌의 불균형적 발달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충동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사춘기에는 수면 각성 주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사항, 특히 등교 시간과 생물학적 리듬 사이의 불일치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야기합니다. 수면 부족은 학습 능력 저하, 정서 조절 문제,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등교 시간 지연 정책은 이러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노화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여러 생물학적 과정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세포 분열시마다 단축되는 텔로미어, 축적되는 DNA 손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단백질 접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을 보호하는 DNA 단백질 복합체로 세포 분열시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임계점 이하로 단축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어 노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를 분자 시계라고도 부르며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발견은 노화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활성산소종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고 활성산소 생성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 노화 이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세포 노화는 정상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특별한 상태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노화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사스프라고 하며 만성 염증과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노화에 따른 만성 염증을 염증 노화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은 약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과 만성 염증은 증가합니다. 이는 노인에서 감염 질환에 취약하면서도 자가 면역 질환과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여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며 노화 방지,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가장 잘 연구된 노화 지연 방법입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섭취를 20에서 40% 줄이면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연됩니다. 이는 엠토르 경로의 억제, 오토파지 활성화, 염증 감소 등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섭취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방법은 완전한 칼로리 제한보다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대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약물학적 접근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라파마이신, 레스베라트롤 등이 노화 지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어 노화 방지 목적의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놀리틱 약물은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입니다.
다사티닙과 쿼세틴 조합, 피세틴 등이 대표적인 세놀리팅 약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노화 세포 제거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관련 질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도 노화 방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기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는데 이를 보충하거나 활성화하여 조직 재생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교환이나 젊은 혈장 수혈이 노화 역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경은 여성의 생식 기능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평균적으로 51세경에 발생하며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월경의 중단을 넘어 전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전후로 5년에서 10년간 지속되는 폐경기 전환기에서는 호르몬 수치가 불규칙하게 변동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혈관 운동 증상, 홍조, 식은땀, 수면 장애, 기분 변화, 인지 기능 저하 등은 에스트로겐 결핍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신경 보호 작용을 하며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시냅스 가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변화시켜 기분, 인지,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폐경기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폐경 전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의 심혈관 보호 효과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확장을 돕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은 이러한 보호 효과를 상실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의 탄성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폐경 후 10년 내에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골 흡수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골 흡수가 증가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폐경 후 첫 5년간 매년 2에서 3%의 골량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육량 감소도 폐경과 함께 가속화됩니다. 에스트로겐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 후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골절과 함께 노인 여성의 주요 건강 위협이 됩니다. 남성에서는 여성의 폐경과 같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없지만 30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이를 남성 갱년기 또는 LOH라고 합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일부 남성에서는 뚜렷한 증상을 보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한 증상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골밀도 감소, 기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노화의 일반적인 변화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정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수준은 오히려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호르몬 대체 요법은 폐경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02년 발표된 WHI 연구는 HRT의 유방암과 혈전증 위험을 보고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전 또는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는 HRT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피 에스트로겐과 천연 프로게스테론 사용, 최소 유효 용량 적용 등이 권장됩니다. 남성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도 증상이 뚜렷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 위험, 수면무호흡증 악화, 적혈구 증가증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의 정의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죽음은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심장이 멈춘 후에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죽음의 정의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968년 하버드 의과대학위원회는 뇌사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의는 뇌의 모든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며 의식, 자바로읍, 뇌간 반사가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뇌사 판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원인 질환의 확인, 회복 가능한 상태의 배제, 신경학적 검사, 무호흡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뇌사와 식물 상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식물 상태에서는 뇌간 기능이 보존되어 자바로흡이 가능하고 수면 각성 주기가 유지됩니다. 반면 뇌사에서는 모든 뇌 기능이 정지하여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뇌사 판정은 철저한 신경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동공반응, 각막반사, 안구두부 반사, 전정안구 반사, 구역반사, 기침반사 등 뇌간 반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반사들은 뇌간의 서로 다른 부위를 담당하므로 모든 반사의 소실은 뇌간 전체의 기능 정지를 의미합니다. 무호흡 검사는 뇌사 판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을 60mmHg 이상까지 상승시켜도 자바로흡이 나타나지 않으면 호흡 중추의 기능 정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매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산소화를 유지하면서 진행됩니다. 보조검사로는 뇌파검사, 뇌혈관조영술,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 등이 사용됩니다. 뇌파에서 전기적 활동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뇌혈류가 정지된 소견이 관찰되면 뇌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검사는 임상적 뇌사 판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사 개념의 도입은 장기이식 의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로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의 생존성을 보존하면서 이식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학적 발전입니다. 그러나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 사이에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 기증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치료팀과 이식 코디네이터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뇌사 판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심장사 후 장기 기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이 정지된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죽음을 선언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입니다. 뇌사 기증에 비해 장기의 허혈 시간이 길어 이식 성적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CD에서는 심장 정지 후 죽음 선언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분에서 5분의 관찰 시간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심장 박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심장 박동의 회복 가능성과 뇌 손상의 비가역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 조절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완화의료에서는 환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 치료 장소의 선택, 임종 과정의 관리 등에서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가 우선시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의료지시서나 대리인 지정 등의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환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 치료 중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하지 않기 위한 치료 중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치료를 위한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에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과 윤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 의료진 간의 합의, 윤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치료 중단 후에도 적절한 완화 치료와 돌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이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임종 준비와 의료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죽음 교육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건강한 죽음 준비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진 역시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의학 교육에서는 질병 치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죽음과 임종 과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고 임종 과정을 지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생명의 여정을 의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각 단계마다 고유한 경이로움과 도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이 복잡한 인간으로 발달하고 성장과 성숙을 거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자연의 정교한 설계를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건강한 삶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며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미래의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웰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 맞춤 의학, 예방 의학, 정밀 의학의 발달로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달로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한층 정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의학의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고려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생애의학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의학의 역할,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명 여정에서 의학이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이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질병 퇴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국제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이러한 원칙들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공중보건 도전에 적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